정식 회원국도 아닌 나라가 G7 정상회의 테이블에 또 불려갔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된다며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2025년 6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세계 최강국 7개국이 모인 그 테이블에 전혀 다른 나라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전 세계 외교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G7 의장국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요청한 겁니다.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 없이는 공동 성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이 나라를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서방 외교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30년 동안 혼자 판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나라 없이 판을 못 짭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쩌다 이 나라가 G7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 걸까요? 왜 세계 최강국들이 이 나라 없이는 판을 짤 수 없다고 말하게 된 걸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밀스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친 지 41년이 됐습니다. G7 정책 자문으로 15번의 정상회의를 동행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강한지, 어떤 나라가 겉만 번지르르한지 저는 수십 년간 그것을 숫자로 해독하는 일을 해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뿌리 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미국의 원조로 겨우 일어선 나라, 일본 기술을 모방해서 따라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G7 회의실 안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4년 봄 이탈리아 파시아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였습니다. 저는 정책 자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제 목록을 훑는 중이었죠. 반도체 공급망 위기, 배터리 기술 격차, 인공지능 패권 경쟁. 하나하나가 전부 지뢰밭 같은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말했습니다. 이 의제들, 한국 없이는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야 삼성이 있으니 그렇다 쳐도 G7 논의에 한국이 빠지면 판이 안 짜인다고? 그건 좀 과한 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특히 미국 쪽 참모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데이터를 펼쳐놓고 전기차, 배터리 생산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뭔가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저는 회의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G7과 한국을 수치로 직접 비교한 자료를요. 그 밤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G7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땅 넓이부터 봤습니다. 한국 국토 면적 약 10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107위. 예상대로였습니다. G7에서 땅이 가장 좁다는 영국조차 24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한국보다 2배 이상 넓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인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100만 명. 세계 32위. 나쁜 숫자는 아니지만 G7과 붙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캐나다 빼고는 전부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붕괴. 이 추세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자원은 더 심각했습니다. 석유 없습니다. 천연가스 없습니다. 우라늄 없습니다. 석탄이 아주 조금 있을 뿐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땅도 좁아. 사람도 줄어. 자원도 없어. 이게 G7 논의에 들어올 나라라고?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오사카 G20 직후였습니다.
저는 유럽의 동료 교수 몇 명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경제학자들이었죠. 그 자리에서 한국이 G7 후보로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프랑스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국가 규모 자체가 다르지 않나. G7은 거버넌스를 논하는 자리인데 그 테이블에 올라오기엔 아직 무게가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독일 동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있죠. 그런데 독자적인 핵심 기술이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장비에, 일본 소재에, 네덜란드 노광기에 의존해서 만드는 칩이 정말 한국 기술이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탈리아 동료의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김치나 잘 만들던 나라가 갑자기 G7이라니. 좌중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그 밤 이후에야 깨달았으니까요. 유럽 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주류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안보 파트너이기 때문에 챙겨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제 실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정학적 포지션 때문에 얼굴 한번 비춰주는 거라고요. 그게 워싱턴의 시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년간.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데이터를 펼치고 나서 저는 그 40년의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돈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경제 규모. 2025년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봤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 약 1조 8,585억 달러. 세계 14위. 숫자만 보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G7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G7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캐나다가 2조 2,835억 달러. 한국보다 4천억 달러 이상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역시 그렇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살짝 돌려봤습니다. 국가 전체가 번 돈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버느냐. 1인당 국내 총생산. 이게 진짜 실력의 지표거든요. 202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5,962달러입니다. 그리고 G7 내부로 들어가서 비교했을 때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겼습니다. 가만히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G7 정회원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G7 전체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7위 수준입니다. 즉 한국인은 G7의 일부 국민보다 더 잘 멉니다. 덩치는 작아도 생산성과 효율성은 이미 선진국 최상위 그룹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참 멍하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못 산다는 말. 한국인은 G7 시민들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진다는 말. 그게 옛말이 됐습니다. 이미 더 충격적인 숫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을 꺼냈습니다. 2026년 리스트. 한국 기업이 15개였습니다. 그중 삼성전자는 세계 31위. 그래서 G7과 비교했습니다. 영국이 17개, 캐나다가 14개. 한국은 영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었습니다. 기업 군단의 규모로 보면 한국은 이미 G7 6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웃었던 그 이탈리아 동료. 그의 나라는 몇 개였을까요?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한국이 비슷하거나 나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쥐죽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는데도 말 한마디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무역이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좁은 한국이 먹고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장사, 수출.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총액 1조 3,154억 달러. G7 기준 5위. 덩치 큰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알맹이였습니다. 수출만 떼어놓고 보면 한국은 이탈리아를 넘어 G7 기준 4위로 올라섭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 수출로 번 돈에서 수입한 돈을 뺀 순수익.
한국은 518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G7에서 몇 등일까요? 독일 다음으로 2등이었습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G7 국가들이 즐비한 그 테이블에서 한국은 독일과 함께 돈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군사력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봤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2024년 자료. 한국 국방비 약 467억 달러. 세계 11위. 이것을 G7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6위입니다. 그런데 5위 일본과의 차이가 고작 7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턱 밑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반면 유럽의 강호라는 이탈리아보다는 한국이 9억 6천만 달러를 더 씁니다. 군사비 지출 하나만 놓고 봐도 한국은 이미 서유럽 주요 G7 국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강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신용 등급이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무디스가 한국에 준 등급을 확인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AA, 무디스 AA, 피치 AA-. G7과 섞어놓으면 한국은 전체 4위 수준의 신용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이 영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휘청거리던 영국. 해가 지지 않는다던 그 나라보다 한국의 국가 신용이 더 높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게 국격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소프트 파워 지수도 봤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5년 자료. 한국 세계 12위. 작년보다 3계단 올랐습니다. 세부 항목 중 타국과의 우호적 관계 항목에서 무려 14계단이 한꺼번에 뛰어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친구 삼고 싶은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외교 공관 숫자도 봤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187개의 대사관과 영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13위. 그리고 그 숫자는 G7 정회원인 캐나다를 이미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경제 실력만 봤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짊어지는 책임의 무게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제원조. ODA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공적개발 원조. 2024년 기준 한국은 약 4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세계 13위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뒤 다른 나라의 원조로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남을 돕는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 전 세계에서 한국 하나뿐입니다. 물론 G7과 비교하면 아직 체급 차이가 있습니다. G7 중에서 가장 적게 쓰는 이탈리아도 한국보다 27억 달러를 더 씁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원조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26위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러나 국제연합 정규 분담금은 달랐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UN 정규 분담률은 2.349%입니다. 세계 9위. 상위 10개국 안에 듭니다. G7 중 꼴찌인 캐나다보다 0.2%포인트 낮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짊어지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체급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이 뒤로 빠질 때 한국은 앞으로 나왔습니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은 이미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한참 후에야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손을 내밀어준 나라들, 가난할 때 도움을 준 나라들, 그 기억이 한국의 외교 철학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의리의 나라. 저는 그것이 단순한 미덕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 외교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밤새 이 숫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40년간 내가 믿어온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AI. 21세기의 핵무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스탠퍼드 대학이 2025년 발표한 국가별 AI 종합 경쟁력 지수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총점은 17.24점. 세계 4위였습니다. 저는 G7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2위가 어느 나라인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미국 다음이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AI 경쟁력에서 G7 나머지 6나라를 전부 제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도체 생산 능력, 인재풀, 특허 기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AI를 쥔 자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AI판에서 미국 다음 자리에 한국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G7이 한국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게 제발 같이 가자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R&D 투자였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한국은 5.13%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G7 국가 중에 이 수치에서 한국을 이기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자원 하나 없는 조건에서 이 나라는 미래를 위해 전 세계 누구보다 집요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국제특허 출원수. 세계 탑 10안. G7과 비교해도 3위에서 5위 사이. 상표권 출원. 디자인 출원. 역시 세계 최상위권.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모든 것이. 그리고 마지막 숫자. 인적 자원이었습니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율 56.2%. 캐나다와 일본에 이어 G7 기준 3위.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오직 사람 머리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퀄리티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홀로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탈리아 농촌 마을의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40년간 연구해온 G7이라는 카르텔. 그 카르텔이 지금 한국 없이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웃던 나라가, 김치나 만들던 나라라고 조롱하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일부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움이 너무 커서 다른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 195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했습니다. 미국이 주는 옥수수 가루로 연명하던 나라에서 출발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나라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 고통의 시절을 묵묵히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찾아봤습니다. 1997년 겨울. 한국 국민들이 자신의 금반지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 한마디에 은행 예금도 주식도 아닌 자신의 금부치를 들고 묵묵히 줄을 서서 나라에 바쳤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지금은 압니다. 그 나라는 개인이 나라와 하나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면 내가 흔들린다는 것을. 내가 버티면 나라도 버틴다는 것을. 그 감각이 외환 위기를 불과 3년 만에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이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했습니다. 반도체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굳혔습니다. 배터리 기술로 전기차 미래를 선점했습니다. 바이오, 방산, 원전. 한 분야씩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팔고 G7 회의장에 불려가며 AI 경쟁력에서 유럽 전체를 제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진 이유를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뒤 저는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한국을 메인 사례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41년 교수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밤새 조사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입니다. 돈을 받아서 성장한 나라가 이제 돈을 주는 편에 서게 된 역사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말. 저는 그게 문화적 수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당시 참전한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튀르키예를 향한 한국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의리를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박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집요함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자원이 없으니 사람이 자원이어야 했습니다. 땅이 좁으니 기술로 세계를 무대로 삼아야 했습니다. 내수가 작으니 수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제약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G7 국가들은 풍요 속에서 경쟁했습니다. 한국은 결핍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전통적 기준은 영토, 인구, 자원, 군사력이다. 그러나 21세기의 강대국은 다르다. 기술의 밀도, 신뢰의 깊이, 그리고 결핍을 돌파하는 인간의 의지로 정의된다. 그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국은 강대국이다.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G7이 한국을 초청하는 이유가 뭔가요? 배려입니까? 아니면 필요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필요입니다. 국제사회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퍼즐 조각 없이는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제가 했던 비웃음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치나 만들던 나라라고 웃었던 그 식탁. 그 나라가 지금 G7의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열쇠가 됐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나라.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저는 그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낸 민족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정신이었습니다. 땅이 좁아도 자원이 없어도 사람이 줄어도 그 모든 불리함을 씹어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조금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